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아이 학원비가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 왜 출산율은 0.7명까지 떨어졌을까? 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거라는 경고가 매년 나오는 걸까? 이 모든 질문의 답이 사실은 한 자루의 빗자루에서 시작됐다고 하면 믿어지시겠어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고 무릎을 치시게 될 겁니다. 충청남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빗자루 한 자루 사건이 어떻게 27조 원짜리 사교육 시장으로 이어지고 어떻게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률을 깎아먹고 있는지 오늘은 그 보이지 않는 청구서를 한 장 한 장 펼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요, 이 청구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자, 먼저 충청남도 어느 초등학교 4학년 교실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봄이었어요. 한 어머니가 담임 선생님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 아이가 같은 반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두 아이를 떼어달라. 이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요구잖아요. 담임 선생님도 바로 대응했어요. 자리 배치 바꿔주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 올리고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죠. 근데 위원회 결론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나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어머니가 보내는 메시지의 어조가 점점 거칠어지거든요. 지금 학부모를 가르치려 드는 거냐? 아이 키워봤다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그렇게 없냐? 뭘 잘했다고 큰 소리냐? 새벽이고 밤이고 메시지가 쏟아져요. 담임 선생님이 결국 차단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교무실로 전화가 와요. 당신 제정신이냐? 학교를 다 뒤집어 버리겠다. 옆자리 동료 선생님들이 다 같이 듣고 떨었다고 해요. 여기까지도 충격적인데요.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 옵니다. 며칠 뒤에 담임 선생님 앞으로 고소장이 한 통 날아와요. 죄목이 뭐였냐? 아동학대였어요. 근거는 더 황당합니다. 우리 아이한테만 운동장 쓰레기를 줍게 시켜서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 학급은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줍는다는 원칙으로 모든 아이가 똑같이 자기 주변을 정리하던 평범한 반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학대 근거, 단체 사진 찍을 장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뒤에 아이가 사진을 보냈는데 무시했다는 겁니다. 자, 경찰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어요. 그 선생님이 아이한테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는지 아세요? 단 3글자였습니다. 고마워. 그게 무시였다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무혐의 결론을 내리는데 2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같은 학부모가 이번엔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를 해요. 그 무혐의 처분이 다시 넉 달,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한 선생님의 1년이 그렇게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어요. 이 사건이 발생시킨 비용이 그 학부모가 낸 돈으로 충당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찰 수사 시간, 검찰 처분 인력, 학교 행정력, 교육청 법률 지원, 선생님 정신과 진료비, 그리고 그 반 다른 아이들이 받지 못한 양질의 수업 시간까지. 이 모든 비용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우리 세금에서,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미래에서 나온 겁니다. 경제학에는 이걸 부르는 단어가 있어요. 외부 비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한 행동의 진짜 가격표를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옆집에서 새벽 3시까지 노래방 기계 틀어놓고 노는데 그 시끄러움의 비용은 우리 가족의 잠 못 든 밤으로 청구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자, 이제 숫자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이 사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무려 1,870건이에요. 1,870건. 한 달에 60건 이상씩 신고가 쏟아진 거예요. 출근길 지하철 한 칸에 평균 30명 정도 탄다고 치면 매달 그 2칸을 가득 채울 만큼의 선생님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는 뜻입니다. 이 중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였다고 교육감이 의견을 낸 비율이 약 72%,
그러니까 1352건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불기소나 불입건으로 끝난 비율이 약 86%입니다. 한 일간지 분석을 보면 실제 재판에 넘어간 기소율은 겨우 1.6%였어요. 이걸 다시 풀어볼게요. 100명의 선생님이 신고를 당하면 그중 86명은 처음부터 죄가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86명이 무혐의 결론을 받기까지 평균 몇 달에서 1년 넘게 수사 대상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단 2명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나머지 98명의 일상이 멈춘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보태드릴게요. 2024학년도 한 해 동안 전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횟수가 4,234건이에요. 이 중에서 약 93%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어요. 그러니까 위원회까지 올라간 사건 10건 중 9건은 진짜 침해였다는 거죠. 한국교총이 2026년 3월에 한 설문에서 다수의 선생님들이 여전히 자기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답했어요. 법은 만들어졌는데 현장은 안 변한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게 왜 우리 지갑이랑 우리 아이 미래랑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랑 연결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회로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회로, 공교육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바로 사교육이에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의 사교육비 총액이 2023년에 약 27조 1천억 원을 돌파했어요. 27조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요. 한 해 약 60조 원 안팎인 한국 정부의 국방 예산과 비교해보면 그 절반에 가까운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국방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매년 학원에다 쏟아붓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도 학원 가는 아이들, 부모님들의 지갑에서만요. 이 27조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학원업계의 매출이 아니에요. 이건 한국의 부모들이 공교육이 채워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빈자리를 자기 돈으로 메우기 위해 매년 내는 사적 보험료예요. 보험료. 그러니까 학교가 우리 아이를 충분히 가르쳐 줄 거라는 확신이 부모한테 있으면 이 보험료가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확신이 흔들리니까 보험료가 매년 신기록을 갱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27조 원이 가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단순합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요. 가처분 소득이 뭐냐? 월급 통장에서 세금이랑 보험료 빼고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 돈에서 매달 자녀 학원비로 50만 원, 100만 원, 어떤 집은 20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가요. 외식도 줄이고 여행도 못 가고 노후 준비도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회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녀 한 명 키우는데 드는 돈이 폭증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둘째를 안 낳습니다. 첫째도 안 낳아요. 한국에서 자녀 한 명을 대학 졸업까지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여러 기관 추정치를 종합하면 대략 3억 원에서 4억 원대라는 통계가 자주 인용되잖아요. 그 핵심 항목이 뭐냐? 사교육비예요. 지역과 가구별 편차가 매우 크긴 하지만 서울 강남권 같은 사교육 밀집 지역에서 자녀 한 명을 초, 중, 고 12년 내내 학원에 보내면 1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분석도 종종 인용되거든요. 아파트 한 채 값에 가까운 돈이 그냥 학원 영수증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2명 키울 돈으로 1명만 잘 키우자. 아니, 1명도 자신 없으니 아예 안 낳자. 그래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2024년 0.75명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세계 꼴찌. 이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외신들이 한국이 사라지고 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진짜 사라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출산율이 떨어지면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세 번째 회로가 작동합니다. 미래 노동력이 줄어들어요. 노동력이 줄면 뭐가 줄어들까요? 생산이 줄고 소비가 줄고 세금 낼 사람이 줄어요. 한국개발연구원, 그러니까 KDI 같은 주요 경제연구기관이 거듭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추세대로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040년대에는 0%대로 진입하고 2050년에는 0.5% 수준까지 떨어질 거라고요. 잠재 성장률이 뭐냐? 한 나라가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서 낼 수 있는 최대치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체력의 최대치예요.
그게 0%대라는 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제자리 걸음이라는 뜻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무릎이 다 닳아서 더 이상 빨리 못 뛰는 상태. 그게 30년 뒤 한국 경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 회로를 한 줄로 정리해 볼게요. 교실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사급 의존이 깊어지고 가계 양육비가 폭증하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미래 노동력이 줄어들고 잠재 성장률이 추락한다. 이게 추상적인 가설이 아니에요. 지난 20년간 한국 경제가 실제로 걸어온 길 그 자체예요. 그런데 회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줄기가 있습니다. 바로 노동시장이에요. 요즘 교대 인기 추세 보셨어요?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 지역에 따라서는 절반 가까이 주저앉은 곳도 있어요. 명예퇴직 신청은 늘었고요. 임용된 지 5년도 안 된 저연차 선생님들의 의원 면직, 그러니까 스스로 사표 내고 그만두는 건수가 서희초 사건 이후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현상이에요. 직업의 매력도는 임금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임금 더하기 안정성 더하기 사회적 존중 더하기 그 직업이 짊어져야 할 법적, 정서적 위험, 이 모든 걸 합산한 게 진짜 그 직업의 가격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총보상이라고 부릅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안정성과 사회적 존중이 핵심 매력이었어요. 월급은 대기업보다 적지만 정년 보장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방학 있고,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이 교대로, 사범대로 몰렸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 10여 년 사이에 이 균형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임금은 그대로인데 사회적 존중은 무너졌고 거기에 아동학대 신고와 민사소송이라는 새로운 위험이 폭진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우수 인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의대로 갑니다. 대기업으로 갑니다. 아니면 교사가 됐다가도 빠르게 떠나요. 결국 한 나라의 교육의 질은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 중 몇 %가 교단에 서느냐로 결정되는데 그 비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어디로 연결되겠어요?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예요. 그리고 그 학업 성취도가 10년, 20년 뒤 우리나라 1인당 GDP 성장률에 마이너스로 새겨지는 거고요. 자, 여기서 살짝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좀 도발적인 경제학적 해석인데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대추구라는 개념이에요. 미국의 경제학자 고든 털록과 앤 크루거가 정리한 개념인데 새로운 가치를 만들지 않으면서 제도의 틈을 이용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자원 배분을 끌어내려는 행위를 말해요.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일은 안 하고 사장한테 잘 보여서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지대추구예요. 그 사람이 승진하면 정작 일 열심히 한 사람이 밀려나잖아요.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고쳐달라고 요구하거나 정상적 수업을 학대로 신고해서 선생님을 굴복시키려는 시도. 이게 본질적으로 뭐냐? 학교라는 한정된 평가 시스템 안에서 자기 자녀한테 유리한 자리를 정상적인 노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확보하려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게 왜 경제 문제냐? 지대추구가 많은 사회는요, 사회 전체적으로 새로운 가치가 안 만들어져요. 누군가의 이익은 다른 누군가의 손해로만 채워지거든요.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가 부풀려지면 여바이의 정직한 기록은 상대적으로 밀려나잖아요. 한 학부모가 선생님 시간을 빼앗으면 다른 학생들의 수업 시간이 그만큼 사라지고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사회 전체의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모든 민원이 지대추구인 건 결코 아니에요. 정당한 의견 제시, 자녀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문제 제기는 학교가 건강하게 작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해요. 진짜 문제는 정당한 민원과 악성 민원을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정상 민원과 악성 민원이 같은 가격표를 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일상에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지금부터 진짜 실생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첫째, 우리 집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출근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계상 그 선생님은 학부모 단톡방에 자기 이름이 어떻게 오르내릴지 매일 신경 쓰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학부모한테서 오는 카톡 한 줄을 받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무심코 보낸 항의 메시지 한 줄이 그 선생님의 한 줄을 통째로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의 컨디션이 흔들리면 결국 우리 아이의 수업 질이 흔들리는 거예요. 둘째, 지금 학원비 부담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학원비 내면서 이게 맞나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 부담의 뿌리에는 공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 붕괴가 깔려 있어요. 우리가 학교를 못 믿으니까 학원에 의존하는 거고 학원이 그 수요를 알고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공교육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면 장기적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여지가 생깁니다. 즉시는 아니에요. 5년, 10년 단위로 봐야 하는 변화예요. 하지만 방향이 잡히면 흐름은 분명히 바뀝니다. 셋째, 우리 노후랑도 직결돼요. 출산율 0.7명대가 유지되면 30년 뒤 국민연금 받으실 분들의 연금 재정이 흔들립니다. 지금 60대인 부모님들의 연금은 그래도 안정적이지만 지금 40대, 50대 분들이 60대가 되는 2040에서 2050년대에는 연금 낼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출산율은 단순히 아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노후 통장 이야기예요. 넷째, 부동산이랑도 연결돼요. 노동인구가 줄어들면 도시 활력이 떨어지고 도시 활력이 떨어지면 부동산 수요가 줄어요. 일본의 사례를 보세요. 도쿄 외곽 신도시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지금 비싸게 산 아파트가 30년 뒤에는 살 사람이 없는 빈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가이드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아이 학교 선생님께 항의할 일이 있으면 먼저 학교의 공식 민원 창구를 이용하세요. 선생님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건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학교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들 때 바로 고소부터 떠올리기보다는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를 통해 단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세요. 세 번째, 가계 재무 관점에서 사교육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돈이 정말 우리 아이의 미래 경쟁력에 비례하는 지출인지 아니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보험료인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아니, 학부모가 자기 아이 일로 학교에 항의도 못하나? 정당한 권리 아니야? 맞아요. 정당한 권리예요. 자녀의 부당한 대우를 그냥 넘기지 말고 학교에 알리는 건 학교 공동체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한 필수 기능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교사 보호한다고 아동학대 신고를 막으면 진짜 학대받는 아이가 묻혀버리는 거 아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실제로 일부 학대 사건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이름 뒤에 숨을 가능성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단순히 교사를 더 보호하느냐, 학부모 권리를 더 보장하느냐의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건 정당한 민원과 악성 민원을 구분할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이에요. 진짜 학대와 정당한 지도를 구분할 수 있는 전문적 판단 체계예요. 그리고 이번 전주지법 판결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2026년 5월 12일에 전주지방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냐? 2년에 걸친 학부모의 방복 민원으로 안면마비와 우울증을 겪은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한테 그 학부모가 3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거예요.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죠? 근데 이 숫자가 진짜로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가격표가 안 붙어 있던 행동에 처음으로 가격표가 붙은 사건이라는 점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불러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한테 떠넘기던 비용을 행위자 본인한테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가격이 제대로 매겨지면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담배에 세금이 붙으면 흡연자가 줄어들듯이 악성 민원에 손해배상 가격표가 붙으면 그런 행동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를 3가지 정도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건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가능한 시나리오들이에요. 첫 번째 시나리오. 이번 전주지법 판결을 계기로 비슷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늘어나고 법원이 일관되게 학부모의 책임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5년쯤 뒤에는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선생님들의 직무 만족도가 올라가고 교대 경쟁률이 다시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 판결은 났지만 실제로 청구 소송을 거는 선생님이 많지 않고 그 사이 학부모 단체의 반발로 법 개정이 흐지부지됩니다. 그러면 현장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교사 이탈은 계속되며 사교육 의존은 더 깊어집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 교권 보호가 과도하게 강화되면서 진짜 학계 사건도 묻혀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신뢰가 양쪽 모두 무너지고 학교 공동체 자체가 더 깊은 갈등에 빠질 수 있어요. 가장 피해야 할 시나리오죠. 어느 쪽으로 갈지는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교실의 빗자루 한 자루가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위에 마이너스 부호로 새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실에서 시작된 권위의 균열은요, 선생님 한 사람의 건강과 가족, 동료의 시간, 학교의 행정력, 사법 시스템의 인력, 국민의 세금이라는 5갈래에 보이지 않는 청구서로 갈라집니다. 동시에 가계에는 사교육비라는 사적 청구서가 추가되고 노동시장에는 우수인재 이탈이라는 인재 청구서가 더해져요. 이 모든 청구서가 합쳐져서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출산율, 인적 자본 축적률 위에 마이너스 부호로 기록되는 거예요. 학원 하나는 다른 학원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학교 하나도 다른 학교로 대체할 수 있고요. 그런데 한 나라 전체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절대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산업정책을 펴고 아무리 좋은 부동산 정책을 펴도 30년 뒤 한국 경제의 체력은 결국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에이, 교실 문제랑 잠재 성장률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또 법원이 학부모한테 3천만 원 물린 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고요. 충분히 일리 있는 의견이에요.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모든 거시경제 지표는 결국 미시적인 신뢰의 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이에요. GDP는 공장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교실에서도 만들어지거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 학부모이거나 학부모가 되실 분이라면 자녀의 학교 선생님께 의견을 전할 때 어떤 방식이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스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